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대접받고 어떤 사람은 은근히 무시당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투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외모도 아닙니다. 바로 상대에게 보내는 심리적 신호의 차이입니다. 혹시 당신,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기분은 뒷전인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화가 났는데 웃고 있고 분명히 싫은데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오늘은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결정적인 특징 3가지를 분석하고 단 한순간 만에 상대를 긴장하게 만드는 존중의 기술을 공개합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던 그 상황들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직장 동료가 회의 중에 당신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발표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면 친구가 약속을 또 취소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 보자 하고 넘기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깁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근데 이게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내일, 그 다음 날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인간관계 전체에서 묘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심리학에는 강화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이 없으면 상대는 그 행동이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참을수록 상대는 더 편하게 선을 넘게 됩니다. 이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으면 계속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실험 심리학에서는 이걸 속어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형성된 행동 패턴은 반복될수록 강화되고 그걸 바꾸려면 명확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 신호를 보내는 역할이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선을 넘는 행동에 웃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농담을 들었을 때 같이 웃고, 무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면서도 대답해주고, 갑자기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반응이 상대에게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괜찮아요. 계속 그래도 됩니다. 라는 신호를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이유는 당신 스스로도 그 신호가 쌓이면서 점점 자신이 그렇게 대우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존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존중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상대도 그 경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용하면 상대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부터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상대가 먼저 변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것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배려심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패턴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두 번의 배려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고 반사적인 반응이 되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배려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나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이 두려움이 배려처럼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상사가 갑자기 업무 외 일을 시킬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속으로는 이건 제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얼굴에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왜요? 상사가 불편해할까봐,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나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까봐.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먼저 처리하다 보면 정작 당신의 감정은 어디로 가냐면 쌓입니다. 그리고 쌓인 감정은 결국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터집니다. 아니면 그게 내면으로 향해서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한테 괜히 짜증을 내거나 집에 돌아와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늘 왜 그랬지 하고 자책하는 것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억눌린 감정이 출구를 찾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공간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공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화에서의 공간,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 모두를 포함합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대화 중에 몸이 자꾸 작아집니다. 어깨가 굽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눈을 잘 못 마주치고 의견을 말할 때도 제 생각엔 아닌가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으로 스스로 자신의 말에 힘을 빼버립니다. 의견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그 의견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상대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냥 흘려 듣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이 말은 별로 안 중요해요 라는 신호를 먼저 보냈으니까요. 하버드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 자세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자세를 2분만 유지해도 테스토스테론, 즉 자신감과 관련된 호르몬은 20% 상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25%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위축된 자세는 정확히 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내가 작아지는 자세를 취할수록 내 뇌는 나를 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게 다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자세가 심리를 만들고 심리가 다시 자세를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상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몸이 작아진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덜 주목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 중에 내 얘기다 싶은 게 있으셨나요? 아마 하나쯤은 찔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찔림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라서 아니면 바꾸려다가 어색해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준비물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결심, 그것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단호한 침묵의 힘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질문을 하거나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당황해서 즉시 대답하거나 아니면 웃으면서 넘기거나 둘 다 상대에게 이 사람 괜찮네 라는 신호를 줍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즉답 대신 3초간 눈을 바라보세요. 말하지 않고 그냥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표정은 굳이 화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차분하게 조용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침묵은 상대로 하여금 방금 자신이 한 말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아, 내가 좀 심했나 라는 자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상대는 이미 당신이 단순히 흘려넘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침묵은 언어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더 강한 존재감을 가집니다. 침묵을 불편해하는 건 보통 입장이 약한 쪽입니다. 그 침묵을 당신이 먼저 깨지 않는 것만으로도 판도가 달라집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합니다. 3초가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을 느끼는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상대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이 바로 경계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버텨내는 것, 그게 연습입니다. 처음엔 2초도 어색하고 1초도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복할수록 그 침묵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자연스러움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존재감이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특히 이 한 가지 습관을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바로
습관적인 사과입니다. 죄송한데요. 실은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요. 이런 표현들이 문장 시작에 붙는 순간 당신의 말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상대의 뇌는 이 사람 자신 없구나 라고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순간부터 당신의 말은 덜 진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시작부터 스스로 무너지고 들어가면 상대도 그 말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또는 잠깐 제 의견도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심리학에서 언어는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결정하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결정합니다. 당신의 언어에서 방어적인 표현을 걷어낼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왠지 무례하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과 없이 말하는 게 더 무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명확하고 신뢰감 있게 들립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례하게 굴거나 공격적으로 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로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따뜻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목소리 톤은 낮추고 부드럽게 유지하되 내용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단단한 어른의 말투입니다. 좋은 말, 나쁜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하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의 차이인 겁니다. 세 번째 기술은 공간을 되찾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이미 커디 박사의 연구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대화나 미팅 전에 2분간 파워 포즈를 취해보세요. 파워 포즈란 어깨를 펴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손을 허리에 올리거나 두 팔을 벌려 공간을 차지하는 자세입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해도 됩니다. 아무도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발표, 어려운 대화, 긴장되는 면접 전에 딱 2분만 그 자세를 유지해보세요. 뇌의 호르몬 구성이 실제로 바뀝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대화 중의 자세로 이어집니다.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눈 맞춤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상대에게 전달되는 비언어적 신호가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신호요. 사람들은 언어보다 비언어적 신호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말의 내용이 같더라도 자세가 당당한 사람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이건 편견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진화적으로 갖게 된 패턴입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는 말을 마치고 나서 자신의 말을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맞죠?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닌가요? 같은 표현들 말이에요. 말을 하고 나서 침묵을 유지하세요. 말은 내뱉은 후에 그 자체로 서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흔들리면 상대도 흔들립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먼저 의심하지 마세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한 말은 내 생각이고 그건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것, 그리고 모두 심리적 경계선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이란 차갑고 딱딱한 벽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대우받고 싶다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반응이 아니라 선택으로. 경계가 명확한 사람은 오히려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불편한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게 진짜 편한 관계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함은 친절함이다. 모호한 것이 더 다정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명확함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고요. 당신이 경계를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처음엔 편해 보이지만 결국 한쪽이 지쳐서 무너집니다. 경계가 있는 관계는 처음엔 조금 서먹해 보일 수 있지만 오래갑니다. 서로를 진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어색할 것 같은데 라고요. 맞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 어색함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래된 패턴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습관을 바꾸는 데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완벽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그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결국 새로운 패턴이 됩니다. 어느 순간 예전처럼 무조건 웃거나 사과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 잠깐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 멈춤,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세요. 상대가 처음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저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당신이 다르게 반응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당황함이 관계의 재설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버텨내는 것, 그게 경계선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모든 관계는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10년 된 관계도, 20년 된 관계도. 당신이 달라지면 관계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상대가 받아들이면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원래부터 당신에게 필요한 관계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무시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게 보내는 신호, 내가 상대에게 보내는 신호, 그 신호를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선을 넘는 행동에 웃음 대신 침묵을, 습관적인 사과 대신 명확한 표현을, 위축된 자세 대신 공간을 차지하는 자세를. 이 세 가지만 의식적으로 바꿔도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 한번 써보세요. 그 한 번이 당신 안에 뭔가를 바꿔놓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단단한 어른이 되기로 결심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내 이야기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나는 나를 가장 먼저 존중한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다짐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언어로 표현된 의도는 그냥 생각보다 실행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게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해 나가시죠.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일상을 바꾸는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